저는 요즘 제 삶에서 참 특별하고도 묘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갑을 갓 넘긴 주부랍니다.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구나 싶은 게 참 많더라고요. 저도 젊었을 때는 지금의 제 모습을 상상조차 못했어요. 근데 세월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기도 하고 또 돌이켜보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결혼한 지 벌써 40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한 집안의 살림을 거의 도맡다시피 해왔어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애들 뒷바라지하랴, 남편 챙기랴, 그저 저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죠. 언젠가는 보답받겠지.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냥 버텼던 거예요. 좋았던 날도 물론 있었어요. 아들 둘이랑 남편이 웃으며 밥을 먹는 날이면 그래, 이 맛에 사는 거지 싶어서 뿌듯했던 적도 많았죠. 근데 반대로 그만큼 마음속 깊이 힘들었던 날도 정말 많았답니다. 남편이랑 저는 오래오래 함께 살아오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말 그대로 사는 척만 하며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싶어서 애써 넘겼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쩌면 우리 사이가 정말로 멀어진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외로웠어요. 매일 누군가와 함께 지내도 그 사람 마음이 나와 닿지 않으면 그 외로움이 참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큰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살짝 기대를 했어요. 이제야 내 인생에도 좀 변화가 생기는 걸까? 이제 좀 덜 외롭고 나도 편히 기대어 살 날이 오는 건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요. 솔직히 어쩔 수 없이 그런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기대처럼 되진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단순한 진리가 때로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결국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후련하게 정리하면서 알게 되었죠.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결심의 계기가 된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부디 한 번쯤 들어봐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살가운 성격은 아니어서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는 큰아들과 저 사이에 약간의 벽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래서 딸이 하나 있어야 한다. 딸이 평생 친구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곤 했는데 다행히 둘째 아들은 공부는 잘 못해도 막내라 그런지 저한테 딸처럼 굴었어요. 그래서 말로는 아들 둘을 키운다 해도 딸 하나 아들 하나 둔 것처럼 든든하곤 했었죠. 큰아들은 공부에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좋은 대학을 나와 직장도 괜찮은 곳에 취직을 했어요. 공대를 가야 취직의 문턱이 넓어진다 하더니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안 하고 취직이 잘 되는 학과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취직도 한 번에 됐고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큰아들이 4년 정도 일을 다니다가 어느 날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결혼할 거라고 하길래 어떤 여자길래 그러냐 물어봤더니 지금 본인 회사에서 사무일 보는 여잔데 예쁘고 싹싹하다고 했어요. 아들이 좋다는데 제가 굳이 반대할 필요 없었고 또 똑똑한 아들이 고른 며느리감인데 좋은 애겠거니 생각하고 결혼을 시켰죠. 결혼하자마자 며느리는 임신을 했고 입덧이 심해 일을 관뒀어요. 결혼 후에 며느리와 주방에서 음식할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제 아들보다 요리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시집 가기 전에 요리 안 해본 아가씨들이 많다고 해서 저도 솔직히 별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요리를 아예 안 해본 티가 나더군요. 주위 사람들이 요즘엔 일부러 요리를 못하는 척하기도 한다길래 큰아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슬쩍 물었지요. 너희 집에서 음식들은 해먹냐? 그게 뭔 소리야? 요즘 누가 집에서 밥을 해먹어? 게다가 지금 입덧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잖아. 알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밥을 해먹나 궁금해서. 별걸 다 궁금해하네.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은 밥 잘 안 해먹어. 집밥 해먹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나 해. 장 봐와서 많이 해먹지도 않을 거면 사서 먹는 게 훨씬 이득이더라. 엄마는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었는데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아이, 보자마자 밥 타령하니까 그러지. 아무튼 다시는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 워낙에 까칠한 큰아들이기에 저도 그렇게 한번 묻고는 다시는 요리에 요자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해먹고 살겠지 싶었고요. 결혼 전 저랑 살 때는 외식도 싫어하고 늘 집밥만 먹던 큰아들이라 염려되기도 해 물어본 것인데 저렇게 화를 내니 뭐하러 입 아프게 간섭을 하겠어요. 아들이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저렇게 화를 낼 거라곤 생각지도 못해서 좀 서운하긴 했지만 큰아들이 워낙 까칠한 말을 잘하곤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어요. 더군다나 우리 아들도 요리를 못하니 며느리한테 뭐라고 할 것도 못 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신경을 끄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러다 첫 명절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남편과 저는 때 아닌 큰 갈등을 빚게 됐죠. 저희는 최근 몇 년간 차례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이유로 제가 차례와 제사를 도맡아 지냈었는데 5년 전부터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점차 힘에 부쳐서 더는 못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당신이 안 지내면 누가 제사를 지내겠냐고 하도 성화를 부려서 무리해서 음식을 하다가 그만 허리가 고장 나버렸지 뭐예요. 결국 허리 수술까지 하게 되자 작은 아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사와 차례를 없애기로 한 거였거든요. 몇십 년간 이어오던 제사를 드디어 제 손에서 끊어냈다는 생각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차례상을 준비하라고 통보를 해오는 겁니다. 남편의 뜬금없는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대체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5년 전에 끝낸 차례상을 다시 차리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속으로 생각했죠. 제사 없앤 뒤로 제가 얼마나 두 다리 뻗고 편히 잤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생각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눈치였어요. 남편 말이 그동안 제가 혼자 다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걸 봐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지만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야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제가 그래서 미리부터 못을 박아둔 거였잖아요. 더는 제사 같은 거 못 지낸다고 했던 게 다 이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제가 요리 하나하나 가르쳐가며 차례상을 차리라는 얘긴가 싶어서 더 화가 났어요. 그래도 남편은 아무리 못해도 구색은 맞출 수 있을 거라면서 이번에는 오랜만에 거하게 차리자고 하더군요. 그 소리에 진짜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은 그냥 명절이나 제사가 중요할 뿐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절대 제사 못 지낸다고요. 남편이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도 말라고 못을 박았죠. 사실 남편은 제 허리가 조금 나아진 것 같으니 다시 제사 얘기를 꺼내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수술 후에라도 회복되면 다시 차례를 지내야 한다는 식으로 눈치를 주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며느리까지 들어오니
고삐가 풀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이젠 정말 단호하게 말해둔 겁니다. 앞으로 절대 제사나 차례 얘기 못 꺼내게요. 그러자 남편도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못한다, 못을 박냐고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휩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못한다고 강경하게 대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이 얘기를 전했죠. 이러저러 해서 며느리 봤다고 내 시아버지가 다시 제사며 차례를 지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절대 차례 못 지내겠다 했으니 너도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제껏 내가 지내온 차례나 제사가 몇 번인지 셀 수도 없다. 다시 이 고생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자 며느리가 알겠다고 하더니 이내 이번 주에 집으로 찾아뵙겠다고 하더군요. 무슨 생각인가 싶었는데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온 며느리의 손에는 커다란 솥단지가 들려 있었어요. 며느리 말이 아버님이 장어탕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자기가 한 솥 끓여왔다고 하더군요. 장어탕이라니. 요리에는 자신 있는 저도 한 번 하려고 하면 비린맛이나 쓴맛 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요리도 할 줄 모르는 며느리가 장어탕을 가져왔다고 하니 저는 대뜸 의심부터 들었죠. 남편은 장어탕이라는 말에 입이 벌어졌고요. 역시 며느리가 들어오니 이렇게 즐거운 일만 생기는구만. 내가 장어탕 좋아하는지는 어떻게 알고 해왔대? 이게 음식이 꽤 까다로울 텐데 말이야. 그래서 저도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 봤어요. 아버님이 맛있어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이 열심히 연구까지 했더니 역시 우리 며느리야.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지. 우리 큰아들이 데리고 들어오는데 내가 무릎을 탁 쳤다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말이야. 남편은 며느리의 말에 허허 웃으면서 역시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니 이렇게 즐거운 일만 생긴다고 하며 뚜껑을 열더군요. 그런데 뚜껑을 열자마자 장어탕에서 비린내가 확 풍겼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인상을 찌푸리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저절로 코를 막게 되는 비주얼과 함께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바람에 저는 고개를 획 돌려버렸죠. 그런데 며느리는 남편 먹으라고 장어탕을 그릇에 담아 눈앞에 들이밀더군요. 남편은 음식을 보자마자 식욕이 떨어지는지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이미 남편이 며느리에게 장어탕을 먹겠다고 해놓은 상태라 이제 와서 못 먹겠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남편이 장어탕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바로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가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고소해 죽는 줄 알았어요. 결국 그 많은 장어탕은 전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일부러 그런 요리를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요리를 망쳐서라도 남편에게 자기는 이런 걸 못한다고 각인시키려는 의도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와 제가 한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날 제가 전화해서 남편의 제사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라고 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며느리와 저는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남편은 장어탕을 먹고도 제사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고 계속 지내길 고집했어요. 저는 끝까지 제사를 못 지내겠다고 버텼죠. 남편은 제게 이제 그만 버티라고 하더군요. 며느리를 봤으니 형님에게도 이번 제사는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고 이미 이야기해놨다는 거였어요. 그 말에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멋대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며느리의 장어탕을 맛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의 태도가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남편은 장어탕이야 요리가 어려워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냥 전이나 부치고 나물 몇 가지 준비하면 될 일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는 말이었죠. 며느리가 있으니 혼자 할 때보단 낫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며느리와 함께 한다고 해도 제가 힘든 건 똑같은데 남편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못하겠다고 했어요. 형님께 가져가서 지내라고요. 10수년 동안 제가 혼자 제사 음식을 준비할 동안 한 번도 도와주지 않더니 이제 와서 형님은 나이가 많아 못하신다고 하는 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형수님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음식을 하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하더군요. 제가 아무리 버텨도 결국은 제사를 지내게 될 거라면서 고집 좀 그만 부리라고 했어요. 그런 남편의 말에 정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제사와 차례를 챙긴 건 저희였는데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만 부담을 주는 겁니다. 늘 남편 혼자 의사결정을 하고 저한테 통보만 해왔던 모습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반복됐고 그걸 보니 더 이상 남편에게 애정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다투고 나서 냉전 상태로 며칠이 흘렀어요.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저는 장을 보러 갈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도 안달내지 않고 기다리더군요. 그렇게 사람을 들들 볶더니 어째서 아무 말이 없나 싶다가 이제 포기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날 밤 며느리한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제가 음식 해올 테니 걱정 마세요. 제가 가져온 음식 올리고 국이나 하나 끓여 제사 지내면 되죠 뭐. 네가 음식을 해오겠다고? 아니 며칠 전에만 해도 장어탕 끓여와서 죄다 버리게 한 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냐? 너 음식 못한다고 보여주려고 그런 거 아니었냐고? 근데 무슨 음식을 해오겠다는 거야?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아서라, 괜히 음식 해왔다가 지난번처럼 그렇게 되면 해오느니만 못한 거야. 너도 고생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게 낫지 싶다. 아니 어머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버님 말처럼 차례 음식이 뭐 별건가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냥 쉬고 계세요. 며느리는 걱정 말라며 본인이 음식을 해오겠다고 했어요. 워낙 당당한 말투라서 뭔가 작정한 것 같긴 했지만 사실 며느리가 어떻게 음식을 해올지 걱정도 된 게 사실이었죠. 괜한 짓을 한 거면 저도 또 음식을 한답시고 고생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당일날 정말 며느리가 음식을 가져왔더군요. 며느리가 싸온 음식들을 살펴보니 전이며 나물, 고기까지 전부 제사 음식이더라고요. 며느리 말대로 국만 끓여 올리면 될 정도였죠. 도대체 이 음식들을 전부 어떻게 가져왔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친정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식들로 차례를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며느리가 친정에서 음식을 가져왔다는 얘기에 좀 시큰둥하더니 이내 알았다고 하며 얼른 상을 차리라고 하더군요. 그날은 결국 제 손 하나 거치지 않은 음식들이 제사상에 올라갔고 그렇게 그해 명절은 자연스레 넘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다시 차례를 지내게 된 건 결코 제가 원했던 결말은 아니었지만 이미 가져온 음식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었으니 결국 남편 뜻대로 된 셈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일에는 숨겨진 뒷배경이 있더라고요. 명절이 끝나고 남편이 며느리와 딜을 했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번 명절 차례 음식을 해오면 용돈을 두둑히 챙겨주겠다고 며느리에게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역시 남편이 며느리를 돈으로 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만큼 줬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100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줘야 며느리가 군말 없이 차례를 도울 것 아니냐며 역시 자기 생각대로 된 거라고 말했어요. 괜히 저한테 힘 빼지 말라고 했던 것도 다 그런 이유였다고 덧붙이더군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사돈 손을 탄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간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뭐가 됐든 제사만 지내면 됐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그저 제사를 다시 지내는 것 자체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동안 제가 수년간 제사와 차례 음식을 준비하면서 고생할 때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던 사람이 며느리에게는 용돈까지 챙겨주면서 차례를 지내라고 했다니 정말 짜증이 치밀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어떻게 차례를 지내는 게 돈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나한테는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하더니 며느리에게는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성질을 부리면서 역정을 내는 겁니다. 그날 남편과 크게 다퉜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싸우지 않은 날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이들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서로 협력하며 지낸 순간들도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니 남편의 보수적인 모습이 점점 싫어지더라고요. 큰아들을 장가 보낸 이후로는 남편과 부딪히는 일도 더 많아졌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부대끼며 살았지만 남편의 이런 면모를 미처 몰랐다는 게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남편의 태도를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의 속내가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 둘이 잘 지내고 있어? 별일은 없고? 별일 있을 게 뭐 있나요? 아버님이 아껴주시고 잘 살펴주시니 고마울 따름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번 차례에 대해 전해 들었어. 100만 원 받기로 하고 네가 음식한다고 한 거라면서? 아니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음식 해간다고 하니 아버님이 고맙다고 주신 용돈인걸요. 아버님 말씀으론 어머님께서도 그간 제사 지내면서 용돈 받으셨다 하던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그런 적 없어. 늘 차례 음식이나 제사 음식은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고 입 아프게 얘기했던 양반이다. 그럴 리가 없지 않어. 이상하네요. 저는 당연히 어머님께서도 누린 혜택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이제껏 제사를 지내면서 형님네나 남편에게 한 푼도 받아본 적 없던 저로서는 며느리의 말이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꼭 물어야 할 말이 있어서 그 얘기는 일단 넘기고 며느리에게 제가 궁금했던 걸 물어보았죠. 앞으로도 용돈만 받으면 계속 음식을 해올 거냐고 물었어요. 만약 며느리가 그렇다고 하면 제사를 다시 가져오는 건 확정된 일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자기는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버님이 원하신다면 충분히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또 물었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거냐고요.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찜찜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더 묻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대화를 마쳤죠. 통화를 끝내자마자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속에 담아둔 걸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그동안 제가 몇십 년 동안 제사를 지내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용돈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 따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며느리한테 제가 돈을 받고 일했다고 말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되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자기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며 오자마자 또 들들 볶아댄다고 짜증을 냈어요. 제가 며느리가 없는 말을 지어낼 리 없다고 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대답하더군요. 사실 집에서 제가 편하게 놀면서 생활비를 꼬박꼬박 받아갔으면 그게 돈 받아간 거랑 다름없다는 식이었어요. 그 말에 기가 막혀 어이가 없더라고요. 쥐꼬리만한 생활비를 주면서 그게 보상이었었냐고 물었어요. 남편의 말이 정말 황당했어요. 제사를 지내면서 제가 받은 게 고작 생활비인데 그걸 돈 받은 거라고 치부하다니 참 웃기지도 않았어요.
남편에게 더 실망할 일이 남아있을까 싶었는데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거부했어요. 마음이 상한 채로 입을 꾹 닫아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좀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궁금하기는 했지만 전화할 마음이 들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저에게 전화 한 통 없더군요.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오랜만에 큰형님과 술 한잔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말도 섞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또 붙잡고 싸우게 될까봐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붙잡더니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사실 당신 아프다는 핑계로 제사 못 지내고 버텼을 때 나 솔직히 좀 서운했어. 그동안 결혼해서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면서 항상 묵묵히 일만 했지. 당신이 싫다고 한 적 없었잖아. 내가 제사 그만두고 싶어 그만둔 줄 알아? 그동안 몇십 년을 지내왔잖아. 아무 불평 없이 할 땐 고맙다 소리 한 번 안 하더니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지내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제사 지내고 싶으면 아주버님이 도로 가져가시라고 했지. 그 말도 안 되는 고집 좀 그만 부려. 나이 많은 형수님이 무슨 음식을 하라 그래. 그럼 당신 말대로 거긴 며느리 없대? 거기도 버젓이 며느리 있잖아. 당신이 나 며느리 들어왔다고 제사 지내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형님도 당신이랑 똑같아. 나한테 커다란 짐 떠맡겨 놓고 자기 책임 안 지려는 거지. 제가 쏘아대자 남편은 말없이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남편은 평소처럼 아침에 나가 저녁에야 돌아오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서류들을 들고 와서는 제 앞에 내밀더라고요. 상가 건물 등기와 땅 문서들이었어요. 무슨 일로 그런 서류들을 꺼내느냐고 묻자 남편은 상가 건물들이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부동산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시세며 입지를 줄줄이 늘어놓더니 본심을 드러내더군요. 자기가 가진 건물을 며느리에게 넘겨줄 생각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는데 며느리가 차례와 제사를 모두 맡겠다고 해서 너무 기특했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남편은 말 그대로라며 며느리가 제사를 다 가져가겠다고 하니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서류들을 다 떤 거라며 우리 며느리 줄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 거였어요. 남편이 며느리의 말을 듣고 감동해서 건물을 넘겨줄 생각까지 했다는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가 어떻게 차례와 제사를 챙기겠냐고요? 이건 분명히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었죠. 남편은 며느리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실실 웃고 있었지만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과 함께 아들 집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죠. 아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저희가 느닷없이 찾아오자 약간 당황한 눈치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주방부터 슬쩍 살펴봤죠. 예상했던 대로 요리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희에게 인사를 하며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저녁 준비를 못했는데 남편이 오면 같이 나가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허허 웃으면서 괜찮다며 해줄 말이 있어서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제사를 다 맡겠다고 한 것에 정말 고맙다며 그 덕에 건물을 넘겨주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놀란 척하면서 자신은 그걸 바라고 한 게 아니라며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시니 자기가 맞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속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어떻게 내 몫이 있는 상가 건물을 멋대로
며느리에게 넘겨주느냐고 따졌어요. 절반은 내 몫인데 어떻게 남편 혼자 결정하느냐고요. 제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반응하더군요. 남편은 덥석 건물을 줄 거라고 약속했고 며느리와 큰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죠. 결국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줄 수 없다고요. 만약 정 주고 싶으면 절반만 주라고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확 변하더군요. 아들 역시 방금 전까지 웃고 있다가 저를 노려보며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순간 더는 제가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신 지금 모양 빠지게 여기서 그딴 소리라면 어떡해? 우리 며느리가 제사도 지내고 한다는데 건물 정도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 우리 이제 나이 35이야. 앞으로 제사 지내려면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아? 근데 아무 대가 없이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럼 나는 그 긴 세월 혼자서 말없이 지내왔어. 그 건물이 그냥 건물이야? 네 아빠랑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마련한 건물이야. 근데 그걸 제사 지낸다고 줘버린다고? 나 기도 안 차서 원. 어머님, 저도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까지 온 이상 얘기해야겠어요. 제가 앞으로 제사 쭉 지낼 거면 저도 상가 건물 하나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한두 해 지낼 것도 아니고요. 며느리가 상가 건물을 꼭 가져야겠다며 욕심을 부리자 남편은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며 오히려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오버를 하더군요. 예전 요리 사건도 떠오르고 며느리가 일부러 음식을 망쳐놓고도 제사를 지내겠다고 나선 걸 보면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감탄하며 더 열을 올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며느리도 보통이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제 재산을 며느리 손에 넘길 수 없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남편은 당장이라도 서류를 작성해 명의를 넘겨줄 기세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우리가 평생을 일궈온 돈이 그 건물인데 단지 제사를 지내겠다는 말 한마디에 홀려 그걸 넘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고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지금껏 우리 집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조상 덕이니 그런 조상을 보살펴준다는데 건물쯤은 넘겨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맞받아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더는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차라리 재산 분할을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며느리한테 건물을 주고 싶으면 당신 몫에서 떼서 주라고 했죠. 저는 절대 제 몫의 건물을 며느리 손에 넘길 수 없다고 분명히 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며 우리 둘이 이혼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재산 분할이냐며 어이없어 하더군요. 말이 돼야 대화가 통하는 거 아니냐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계속 투덜거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이혼하면 되지 않냐고요. 제가 남편과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는 있느냐고 따졌죠. 사실 둘째 아들 장가 보내고 나면 이혼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더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남편 성질 받아주며 정말 지긋지긋하게 살 만큼 살았다고요. 이제는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는 마음이 확고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깜짝 놀라며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소리치는 겁니다. 미쳐졌냐는 말까지 하더군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당장 변호사를 만나러 가자고 내질렀어요. 이쯤 온 이상 조금도 남편에게 양보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동안 아들들 때문에 이혼을 미뤄왔던 거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마저도 다 사라져버린 상태였어요. 남편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반항하자 남편은 열이 받은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자존심을 내세운답시고 오히려 좋다며 이혼하자고 큰 소리를 치기까지 하더군요. 결국 저희는 그렇게 황혼이혼이라는 걸 하게 됐죠. 그 사실을 알게 된 큰아들과 며느리는 난리가 났어요. 이제까지 몇십 년을 부부로 살아놓고 이혼하는 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말이죠. 큰아들네 부부는 당연히 자기네한테 돌아갈 몫이 작아질까봐 겁먹고 말린 거겠죠. 하지만 작은 아들은 달랐어요. 작은 아들만이 오직 제 마음을 알아주더군요. 그동안 긴 세월 참고 살았으니 이제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작은 아들 말이 큰 힘이 되었죠. 남편은 이혼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까지도 분명 제가 후회할 거라고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재산 분할을 앞두고 아이들 앞에서 소송이니 뭐니 싸우는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저는 남편과 합의를 하자고 했고 남편 또한 그것만큼은 동의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몫의 땅을 전부 가져오는 걸로 합의를 했고 남편은 우리가 살던 20평대 아파트와 상가를 갖고 가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당연히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의 조건에 충족한 합의가 이루어진 셈이죠. 남편은 역시나 저랑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끝내자마자 며느리한테 바로 명의를 넘겨버리더군요. 그리고 돌아오는 첫 제사가 되었어요. 작은 아들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엄마 속이 아닌 건 나도 알지만 그래도 엄마 집 나가시고 나서 형수님이 하는 첫 제사인데 엄마가 와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 뭐 지들끼리 알아서 잘 지내겠지. 내가 거기 가면 뭐 한다냐? 초대받지 않은 손님에게 뻔한데. 에이, 엄마도 아빠 성격 잘 알잖아. 겉으로 센 척하면서 엄마랑 이혼 도장 찍긴 했지만 요즘 아빠 지내는 거 보면 말이 아니야. 밥도 제때 안 챙겨 드시고 늘 창밖만 바라보면서 한숨만 내쉰다니까?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내가 그동안 잘해준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누가 불쌍하게 생각이나 한다니? 그러지 말고 한번 와서 봐봐. 아빠도 말은 안 해도 엄마 오길 내심 바라는 눈치더라. 나한테 전화 한 통 해보라고 얘기하셨어. 물론 남편 얼굴은 꼴도 보기 싫었어요. 이미 이혼 도장까지 찍은 마당에 그 얼굴이 뭐가 보고 싶겠어요? 그동안 같이 살아온 세월도 끔찍한걸요. 하지만 며느리가 어떻게 제사상을 차렸나 궁금하기는 했어요. 명의까지 전부 넘겨줬는데 얼마나 으리으리한 제사상을 차렸나 싶기도 했고요. 게다가 며느리 솜씨로 음식이 어떻게 나왔을지도 궁금했죠. 차례 음식이야 친정엄마 손을 빌릴 수 있다지만 제사 음식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제사를 지낸다는 며느리 집으로 가봤죠. 제가 도착하니 남편은 본체만체 하더라고요. 큰아들네도 살짝 고개 숙여 인사만 하고는 바로 자기 할 일들을 했어요. 작은 아들이 그러지 말고 얼른 들어와 앉으라길래 못 이기는 척 들어가서 저도 제사상을 쭉 살펴봤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사 음식은 절반이 기름으로 굽거나 튀긴 음식들인데 이상하게 모든 음식에 기름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차린 건 많았지만 음식들이 색깔이 죄다 흐리멍텅하고 집안의 음식 냄새는 나도 요리한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일단 잠자코 지켜보기로 했어요. 조용한 가운데 제사가 시작됐고 저는 참석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한참을 빠져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첫 술잔을 따라서 상 위에 올리는 순간 한쪽에 쌓아두었던 전이 절반으로 뚝 갈라지며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떨어진 전을 주워 다시 그릇에 놓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제사 도중에 그 전을 집어먹기 시작하더군요. 큰아들이 대체 뭐 하는 거냐며 묻는데도 남편은 한참을 오물거리며 씹더니
다른 음식들도 하나하나 맛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남편은 며느리에게 음식을 정말 네가 한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분명 이번 제사 음식을 네가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이 음식들은 팔지도 못할 수준 같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전이 퍽퍽한 게 어떻게 이런 음식이 나올 수 있느냐며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재주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변명했어요. 아버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는 원래 요리를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아무리 재주가 없어도 이렇게 퍽퍽한 음식이 나올 수는 없다며 더 추궁하더군요. 남편은 요리를 잘 몰라도 맛은 누구보다 잘한다면서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다그쳤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조용히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번 음식들은 전부 친정에서 해온 거라고요. 남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상황을 알아차린 거였어요. 하긴 남편이 제사 음식을 한두 해 먹어본 것도 아니고 그동안 제가 준비하던 음식과 다르다는 걸 금방 눈치챘던 거죠. 기름기 하나 없는 퍽퍽한 음식들을 보니 정말 맛이 없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건 분명 며느리가 친정에 대놓고 해달라고 요구하지는 못했을 테고 친정 제사에 맞춰 방문해서 음식을 챙겨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저는 이 상황을 매듭지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음식들이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거냐고요.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우물쭈물거렸어요. 남편도 왜 말을 못하느냐며 소리치면서 이 음식들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고 다시 다그쳤죠. 그러자 큰아들이 나서서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며 말렸어요. 그야말로 난리통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며느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 음식들이 한 달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실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지더군요. 아무리 길어도 며칠 된 음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전 거라니요. 며느리의 이실직고를 듣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며느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애꿎은 손톱만 뜯으며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남편은 제사상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 순간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제사 음식을 한 달 전에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렇다면 이 음식들 죄다 냉동실에 얼려둔 거란 말이야. 이러니 음식들이 형편없이 바스라지지. 아이고, 조상님한테 이런 음식을 대접하다니 이런 불효가 따로 있나? 아빠도 적당히 좀 해. 어차피 진짜 조상들이 왔다 가는 것도 아닌데 음식 구색만 갖추면 될 일이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제사 음식은 정성이야. 네 엄마가 몇십 년 제사를 지내면서도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놈아. 그건 엄마니까 그렇게 한 거지. 설마 우리한테도 엄마처럼 하라고 생각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제사 음식 이렇게 올렸다고 상과 다시 돌려받을 생각은 아니지? 우린 절대 못 돌려드리니까 알아서 하셔. 뭐 이놈아? 어쩐지 제사 지낸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됐는데 이놈이고 며느리고 죄다 한통속이었구나. 남편이 억울함에 북받쳐 소리를 지르는데 큰아들 부부는 신경도 안 쓰고 그저 자기들끼리 건물 얘기만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냈지만 정작 큰아들은 그런 남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절대 상가는 못 돌려드리니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툭 내뱉는데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막상 그 순간을 맞닥뜨리니 마음이 훅 꺼지는 느낌이더군요. 그 옆에서 작은 아들이 형을 붙잡고 뭐라고 하며 설득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큰아들은 이미 돌이킬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래, 이게 현실이구나 싶은 체념과 동시에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남편은 큰아들의 말을 계속 곱씹는지 후회와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자리를 뜨지 못하더니 결국 제사상에 올려둔 술잔을 하나씩 들더라고요. 술잔 8개를 혼자 영업 후 비우는 모습을 보는데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제사 자리에서 온갖 난장판을 벌인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술이 취한 남편은 끝내 어쩌다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됐냐 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술 기운에 속마음이 터져 나온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남편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작은 아들마저 남편의 그간 이기적인 행동에 정이 다 떨어져 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이 난리통을 구경했어요. 남편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이제 난 더 이상 할 일도 없다 싶었죠. 거기 더 앉아있는 것도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 제 삶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밖으로 나와 택시를 부르려는데 그새 남편이 헐레벌떡 쫓아와 제 손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술에 잔뜩 취한 얼굴로 절 붙들고 울먹이는데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참 가엾게도 느껴지더군요. 남편은 자신이 미쳤다면서 그동안 바보처럼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어요. 이제야 욕심부리다가 나까지 이럴 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하면 뭐가 달라지느냐고요? 지금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고 말했어요. 우리 사이는 끝났으니 받아들이라고 했죠. 남편은 저 없이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냐며 다시 애원했어요.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소가 재산도 빼앗기고 나니 이제는 저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라도 있어야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면서 꼭 붙잡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어요. 어떻게 겨우 빠져나온 상황인데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를 하느냐며 미쳤냐고 되물었죠. 그러면서 조상님들이나 붙잡고 잘 살라며 나와는 이제 끝이라고 매몰차게 말했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더 하기 전에 저는 냉정하게 손을 뿌리치고 택시에 올라탔어요. 이제 진짜 끝이다. 이걸로 다 정리했다는 마음이 확고했어요. 남편이 택시 문을 붙잡고 늘어졌지만 기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태운 채 그대로 출발했죠. 집에 도착하고 나니 남편이 끊임없이 전화했어요. 귀찮아서 저는 그 번호를 바로 차단해버렸죠. 그런데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알았는지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그 소리에 잠깐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곧바로 작은 아들에게 연락해 남편을 쫓아내게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완전히 선을 그은 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로 내 인생을 시작할 때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중에 작은 아들에게 들으니 큰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상가를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했어요. 결국 남편은 재산을 되찾겠다며 소송까지 걸었다더군요. 참,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 남편과 큰아들을 잊고 작은 아들과 함께 고향에 내려와 지내고 있어요.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답니다. 이게 진짜 사는 거지 싶은 날들이 많아요. 남편 동네에 살면 또 마주치게 될까봐 신경 쓰였는데 이제 그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저를 보며 그 정도 재산 분할 받고 나온 거면 성공한 인생이지 라며 치켜 세워주더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건물까지 다 넘긴 상태에서 이혼했다면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그나마 이 정도라도 챙겼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조상님 덕을 제일 많이 받은 건 저 아닌가 싶어요. 제사상 열심히 차려드린 보람이 있잖아요. 반면 전 남편은 그동안 그렇게 조상님을 붙잡고 살았어도 결국 아무런 복도 못 받았으니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 뒤로도 전 남편과 큰아들한테서 연락이 종종 오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연락에 응답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 인간들이 뭘 원하는지는 뻔하잖아요. 재산 때문에 머리 굴리느라 바쁠 테니 이제는 그들끼리 알아서 싸우라고 내버려 두고 있어요. 이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모두 정리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환갑 넘어서도 별의별 일을 다 겪는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이 나이에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기도 했어요. 여러분께서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속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억울하게 참고만 사는 건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결단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부디 여러분도 억울한 일 없이 자신만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라디오였습니다.